글로벌 시황 관련해서 한번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위안화부터 먼저 한번 봐야 되는데요. 김재리님이 출입증 일주일 압수. 다시 한번 일주일간 그 보안 요원하고 한번 실갱이를 하게끔. 그럼 더 위험해지는데. 네, 자 한번 볼까요? 일단 보면 어제 우리나라 증시에서 원화가 상당히 약한 그림을 보였거든요. 그게 이제 어제 장중에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연결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안화가 6.7위안 중반대 정도 수준에 있다가 위로 6.8위안으로 이렇게 팍 튀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위안화의 약세는 우리나라 원화의 약세에 영향을 준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어제 우리나라 원화가 다시 큰 폭으로 좀 약세를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 좀 특징적인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중국 제가 상해 지수 5월 11일 날 기준으로 그려온 거는 여기 이제 모습을 부딪히는 모습을 그려드렸는데 어제 중국은 그래도 좀 견조한 모습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위로 올라가지 못했지만 거기 붙어서 이렇게 약간 횡보하는 모습. 그러니까 보합 정도에서 어제 중국 증시는 그래도 아시아 증시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이 또 흔들렸는데 중국은 그래도 선방하는 그런 모습이 좀 특징적인 흐름이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 상해 지수의 주봉 MACD 오실레이터의 그림을 보면 이렇게 아직까지는 조금 에너지가 좋아지는 중기적 추세는 좋아지는 그래서 글로벌리 중국만 여전히 흐름이 좋은 모습이 이번 주 후반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한번 중국 먼저 봤고요. 자, 오늘 나스닥 혹시 대표님 새벽에 나스닥 움직임 보셨습니까 혹시? 아니요, 안 봤어요. 보셨어요? 지금 여기가 이제 보합인데요. 여기가 보합인데 위로도 오늘 뭐 1% 이상, 아래로도 1% 이상. 그러니까 변동성이 네, 그러니까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마지막에 이제 정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겨우 보합에 맞춰서 지금 끝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나스닥 지수의 좀 특징적인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도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조금 좀 방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도 그러면 미국이 좀 강하게 올라줬으면 모르겠는데 보합권 정도에 끝났기 때문에 글쎄요 어제 우리가 좀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나스닥 코스닥이 그래서 낙폭이 컸기 때문에 뭐 반발 매수세 정도는 일단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강한 추세적 상승을 기대하기는 조금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금리 상황 한번 볼까요? 지금 어떻게 됐을까? 네, 미국 그 2년물 금리 흐름을 한번 보시면 물가 지표 발표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좀 하락했다가요 다시 조금 복귀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아직까지 이 물가 지표 발표 나오고 난 다음 방향성이 위로 뭐 크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년물은 연준의 어중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금리 지표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그런 움직임 이후에 큰 방향성은 없다. 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10년물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물도 소비자 물가 발표되고 난 다음에 지금 밑으로 내려와서 2.86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즉 3% 아래에서 어제 오늘은 그냥 조금 쉬어가고 있는 그런 그림이 미국 국채 시장의 움직임이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원유는 뭐 살짝 조금 올라오는 정도 뭐 큰 폭으로 오르는 거 아니고요. 그냥 살짝 뭐 강보합 정도에서 움직임 정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이제 원자재 중에서도 이제 구리를 한번 그려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유가와 다르게 구리 가격 최근에 이 움직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밑으로 확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죠. 원자재가 확 떨어지네요. 네네네. 보통 이제 우리 원자재들은 구리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원자재들은 달러 표시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달러가 이렇게 강할 때는 상대적으로 이제 약한 움직임을 보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달러가 약세일 때 원자재는 상대적으로 강하고 달러가 지금처럼 강할 때는 원자재가 약하고 이런 움직임을 생각하셔도 되고 또 하나는 구리가 뭐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구리는 모든 산업에 아주 많은 사람이 골고루 들어가는 이 소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닥터 쿠퍼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는데 구리의 방향을 보면 앞으로 경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전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별명도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구리가 다양한 뭐 산업에 골고루 들어가다 보니까 앞으로 그러면 경기가 안 좋아지고 산업이 좀 찌그러지면 구리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지 않겠나 뭐 그런 부분들까지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구리 가격이 달러 강세와 함께 최근에 이렇게 하락하고 있다라는 거 특징적인 흐름이에요. 그래서
과거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구리 가격이 상승할 때 주식시장이 강한 적이 많았고 최근처럼 이렇게 구리 가격이 약할 때는 최근 시장이 조금 주춤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구리 가격에 반전한 되는 요 그림도 앞으로 한번 체크를 좀 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거의 네. 뭐 20% 폭인데 네네. 긍정적인 얘기네요. 우리 물가가 가장 이슈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 좀 하향 안정화를 좀 찾아주고 이게 경기에 대한 그런 우려감으로 아니고 단순히 달러 강세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저렇게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크다면 뭐 그렇게 물가 측면에서 나쁜 부분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리와의 움직임과는 반대 그림을 그리고 있죠. 그죠? 달러 인덱스는 이렇게 위로 치솟고 있고, 원자재 가격 구리는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그림인데, 어제 우리나라 원화가 상대적으로 글로벌 통화 대비해서도 약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위안화 약세였고 또 하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으로 표시해놓은 구간이 104 정도 수준에 있던 이 달러가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원화 약세 어제 강하게 압력을 좀 받았고요. 외국인들 매도가 양시장 동반해서 나오는 그런 그림이고 오늘 새벽에도 달러는 좀 강세를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지금 될 것 같아요. 보니까 1288원. 와, 네. 1,300원, 1,300원대예요, 거의. 사실 순식간에 치려면 충분히 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번 주 내내 말씀을 드리지만 달러가 좀 죽어야지, 달러가 이렇게 좀 내려와야 우리가 좀 숨통을 좀 쉴 수 있을 건데, 숨을 좀 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마지막 우리 장중에 달러 움직이면 또 어떻게 될지 한번 외국인 수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이게 참. 드디어 하이힐드. 어떡하죠? 어제 4.5였거든요. 더 올랐네. 네, 4.77로 제가 새벽에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서 그려왔는데, 저는 이게 올라가니까 아직까지도 이게 또 대표님이 또 아직도 참아야 됩니까? 뭐 이렇게 아니 근데 하실 것 이게 같은데, 네. 우리 그 루나 네네. 그가 이제 암호화폐 쪽에 가상 위험 자산에 네. 대한 공포심이 확 생겼죠. 맞죠. 그래서 어제는, 네. 아까 보니까 피어 지수도 상당히 안 좋던데 네. 일단 이 하이힐드 저거를 지금 이 시점에서 믿어야 될까?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피어를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 네. 어제도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이게 치솟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멈추는 게 맞고요. 공격적인 대응은. 근데 이제 심리적으로는 공포지수까지 떨어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요것만 딱 꺾여주면 충분히 우리가 베팅해 볼 만한 지금 위치까지 떨어져 있다라는 거거든요. 저희 내일 아침엔 월요일 아침에는 그냥 그래프를 아래쪽으로 좀 내려줘요. 조작을 해야 됩니다. 조작을 해가지고 잡혀가지 않을까요? 괜찮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둘 중에 하나지 영 되든가 역적이 되든가. 선행해서 꺾일 걸 미리 알고 제가 꺾었습니다라고 그러면 좋겠는데 저는 뭐 객관적인 데이터를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월요일 아침도 어쨌든 오늘 밤에 미국의 이 채권 시장의 이 동향을 그려서 그대로 이제 보여드릴 텐데 어쨌든 제가 20년 동안의 경험상 하이드 스프레드가 저렇게 치솟을 때는 위험 자산 쪽에서 자금을 다 빼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이지 않았었고 적어도 저게 꺾이는 모습이 나와야지만 우리가 뭐 가지고 있는 현금을 조금이라도 소진한다든지 아니면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이제는 조금 바닥을 찍고 올라오겠구나라는 그런 안심을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경계심을 좀 가지고 좀 안타깝지만 이번 주 후반에도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네. 자, 그럼 그 다음 지표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새벽 애플이 깜짝 놀랐어요. 네네네. 애플이 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7%. 애플이 사실 다른 빅테크 관련주들 대비해서 실적도 그래도 좀 기대하고 잘 방어를 해줬었는데 역시 중국의 락다운 영향이 애플도 계속 그 영향권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테슬라도 같이 이제 중국의 대표적인 피해주라고 제가 어제 두 종목이 시장의 하락의 원흉이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오늘 테슬라는 그래도 약보합 정도에서 멈췄는데 애플이 추가적인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 오늘 우리 시장의 또 IT 관련주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 뭐 그 부분이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반도체 쪽도 우리 시장에 중요한데요. 뭐 엔비디아 빼고 나머지는 보합권이에요.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한 1% 정도 좀 하락이 멈춘 그런 모습이 그나마 좀 긍정적인 흐름이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애플 참 워렌 버핏이 싸다고 했던 구간까지 이해한 것 같아요 요즘.
근데 이제 워렌 버핏 우리 할아버지께서 이제 항상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제는 늙어서 잘 안 되는갑다 말씀을 많이 이제 하셨는데 지나고 보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촉이 살아 있으신 게 이제 확인이 됐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단기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었고 다만 이번에 게임사 하나를 인수할 때 그런 노이즈는 좀 있었었죠. 이게 워낙 빌 게이츠와 친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 코카콜라 한 잔 두 분에서 만나서 하시면서 게이츠 형이 형님 우리 이번에 게임사 하나 인수할 건데 한번 관심 있게 보세요 이렇게 한마디 던져줬을 가능성에 대해서 음모론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버핏도 안 되니까 정보를 이용해서 진짜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정보매매? 네, 정보매매. 왜냐하면 운용하는 자금 덩치는 너무 크지. 그 운영하는 자금이 크다 보니까 주식을 뭐 편입하기도 참 쉽지 않은데 뭐 이런 식의 정보를 이용해서 또 수익률을 좀 방어를 한다라는 뭐 그런 음모론도 많았는데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 확인된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우리 김혜님이 음모론에 빠지고 있다는 걸 보니까 시장이 막바지로 오기만 설명할 다른 게 없다 보니까 이게 음모론까지. 이게 우리 인간 지표로 보는 거지. 네, 맞습니다. 자, 한번 그리고 참 오늘 그리고 파월 의장이 연임이 되셨어요. 이거 제가 그 뉴스를 가지고 캡처를 해보려다가 안 가지고 말씀만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원래 하원에서는 이미 연임이 확정이 되었었고 오늘 새벽에 이제 상원에서도 이제 확정이 되었는데 반대가 한 19분 정도가 반대표가 나오고 나머지들은 다 이제 찬성해서 확정이 됐는데 글쎄요. 최근에 이제 시장 하락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 파월이 뭔가 잘못하고 있고 파월이 나쁜 사람이다. 뭐 이런 여론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근데 파월이 잘 못하고 있고 뭔가 실기를 했으면 미국에서 그렇게 저기 연임을 통과시켜 줬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파월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역부족인 부분이 있고 최근의 하락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중국 시장에 이런 락다운 영향이 저는 더 크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주말경에 혹시나 중국에서 어제 뭐 저녁에 나온 그 진시황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아직까지는 뭐 그게 아니지만 어쨌든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그때가 상승 트리거로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중국 소식을 한번 기다려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거 뭐 숫자가 순식간에 이게 완전히 그러게 어제 22였잖아요. 네, 완전히 이게 숫자가 바뀌어 버려 가지고 어제 제가 업데이트를 했었죠. 그 방송에서. 23에서 22로 떨어졌고. 예, 근데 이게 숫자가 이게 한번 그 월요일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간 과정이 없이 이거 순식간에 지금 완전히 극단적인 구간으로 떨어진 것처럼 아침에 제가 CNN 쪽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맞는가 하면서 일단은 뭐 제가 뭐 이건 무조건 가져올 수밖에 없으니까 5월 10일 기준으로 딱 나와 있는 자료다 보니까 가지고 왔는데 어쨌든 지금은 뭐 10알에도 떨어져서 미국 증시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극단적인 공포 심리 구간으로 지금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일단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암호화폐 탓인 것 같아요. 그거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관련돼 가지고 그냥 네. 언론에서 뭐 암호화폐 쪽에 리먼 브로더스급 사건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뭐 금융당국이 조사를 한다. 그러면 전반적인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맞습니다. 규제제가 또 확 나오면 꺾이면 이게 다 뭐 주식도 위험 자산이니까 다 연관지는 것 같아요. 옐런 재무장관이시죠. 옛날에 우리 연준의 의장이셨던 그 이제 그분께서 이제 소비자들, 투자자들의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그 발언이 방금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규제를 할 만한 부분에 대해서 규제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생기지 않나라는 부분이 또 불안감으로 암호화폐 쪽에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이 그거 같아요. 예전에 이제 어떤 얘기에서 워낙 이 지금 유동성이 금 가격이 못 올랐던 이유가 안전자산으로 비트코인 쪽으로 또 빠져가가지고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암호화폐 쪽 시장이 흔들리면 거기에 있는 돈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 그 유동성이 다시 주식시장으로 들어오지 않겠냐라는 일말의 희망감을 가지셨던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어제 만난 그 젊은 분들은 안 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최근에 이제 저희 뭐 젊은 분들 대상으로 채용을 좀 하려고 최근에 면접을 좀 했는데 어제 본 분들이 뭐 20대 30대 초반이었는데요. 비트코인에 다 물려가지고 그냥 방치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지 그걸 손절하려고 생각은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비트코인이라는 게 저도 이제 큰 사이클이 한 두세 번 있었는데 코엑스에서 이제 암호화폐 관련해서 엄청난 행사를 할 때 그때 완전 비트코인이 대바닥이었습니다. 그때는 사실 시장이 지금처럼 이렇게 투자를 안 할 때였는데 지금도 그때를 경험한 분들은 이거 기다리면
또 이제 사이클이 올 거니까 그때 내가 팔아야지라는 생각을 젊은 투자자분들도 많이 하고 계시는 거고, 우리가 지금 금리가 올라가니까 유동성이 빠지면서 지금 암호화폐 쪽에서도 이제 하락하잖아. 그러면 나중에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가서 목에 차서 사이클이 금리 하락 구간으로 들어가는 구간이 있을 거고, 그때는 이제 비트코인 쪽이 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니까 난 그때까지 참으려고 하지, 오히려 손절할 생각을 어제 만난 분들은 그러면 이제 그쪽 팔아서 이쪽으로 자금이 들어올 거야라는 부분은 없고 새로운 자금이 좀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워낙 손실이 크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또 개인들은 그럴 수 있는데 기관도 많이 그렇죠. 대형 네. 큰 손들 하여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사건이 우리 나비 효과라고 하잖아요. 어떤 일이 이게 리먼이 그렇게 될 줄 몰랐던 것처럼 네네네. 이게 어떤 식으로 파장이 번져질지 아니면 그냥 뭐죠? 찻잔 속의 태풍 뭐 이런 네. 식으로 그냥 끝나버릴지. 뭐죠? 암호화폐 쪽도 제가 뒤에 지금 아니고요. 뒤쪽에 제가 그림을 하나 또 가지고 온 게 때문에 이따가 한번 네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민 팀장님은 로지컬 하시기 때문에 네. 뒷부분을 앞부분에서 얘기하면 헷갈려서 안 돼.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순서대로 화면은, 가야 돼. 주식 시장에 대한 참여자들의 공포와 탐욕 지수인데 뒤쪽에는 비트코인 쪽의 심리를 나타내는 지표가 또 있거든요. 네. 그걸 제가 가지고 왔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순식간에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하단 부분을 보시면 10 미만으로 공포지수 아래쪽으로 완전히 지금 떨어져 버린 그런 모습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트리거만 작동을 하면 여기서 뭔가 크게 반등을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긴 한데 그 하일드 스프레드 그 하나가 지금 치솟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몸을 좀 사리면서 조금 더 한번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요건데요. 네, 지금 앞에 보시면 이 크립토라고 붙어 있지 않습니까? 네, 크립토의 공포와 또 탐욕 지수를 나타내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기준으로 이제 5월 10일 기준으로 보니까 요 왼쪽으로 갈수록 익스트림 피어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그리드 쪽, 그러니까 이제 탐욕이 낙관이 많은 그런 쪽인데 지금 보시면 10위까지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요 아래쪽으로 가깝게 지금 떨어지고 있죠. 12. 그러면 12 정도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 크립토 관련해서는 심리가 그 부분을 제가 이제 하나 캡처를 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기간이 조금 긴데요. 2018년도부터 이 크립토의 공포와 낙관 지수의 그림인데 조금 전에 우리가 12를 봤잖아요. 여기거든요. 여기. 여기입니다. 지금 12 정도 수준이. 네, 여기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이후로 이 크립토 시장의 극단적인 공포 심리는 거의 이 10 정도 부분에서 바닥을 찍은 경우를 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래 더 빠지기보다는 거기에서 어느 정도 공포 심리가 바닥을 찍고 반등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을 참고를 해보면 요 정도 언저리가 일단 단기적으로는 심리적으로 왜냐면 어제가 거의 극단적인,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에 투자하시는 분들, 비트코인이라든지 하시는 분들이 아주 공포스러운 구간이었을 것 같은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여기가 을 찍은 구간으로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그런 것 같은데 과연 그렇게 이번에도 만들어 줄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고,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 업종에도 영향을 좀 줘요. 예를 들어서 비덴트라든지 조금 이따가 보시겠지만 외국인들이 어제 비덴트에 대해서 시총의 거의 2% 가까운 비중을 확 사버렸거든요. 이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 정도면 많이 빠졌어라고 생각해서 사시는 거죠. 왜냐하면 비트코인, 코인베이스 한 번씩 말씀하셨지만 그렇죠. 비덴트도 우리 빗썸이라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가지고 그 수수료를 가지고 수익이 나면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유리한 종목이다 이렇게 시장에서 봤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막 암호화폐가 안 좋으니까 주가가 많이 폭락을 했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은 2% 가깝게 지분을 어제 한 방에 매집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과거의 이 시계열로 봤을 때 이 정도 부분의 심리가 바닥이다라는 생각에 외국인들이 들어온 건지, 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또 그런 위메이드라든지 과거에 우리 P2E 관련된 컴투스라든지 그런 기업들도 다 사실 이러한 NFT 관련된 이 비트코인 관련된 심리가 어느 정도 연동되는 부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임주들도 같이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이제 이 심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업데이트를 매일은 아니지만 한번 중요한 움직임이 나올 때마다 제가 업데이트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참 그래서 이제 우리 주식 시장도 그렇고 암호화폐 쪽도 그렇고 어쨌든 변동성이 큰 위험 자산 쪽은 참 심리가 공포에 가깝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위험 자산 전체가. 네네, 맞습니다.
자, 나스닥 이제까지 이제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 이 추이는 뭐 계속 여러분들께 그대로 고정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최근에 이 시가 위로 올라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거 불발이 되었고, 음봉이 하나 밑으로 나왔고, 오늘 양봉이 하나 나왔는데 보시면 아래 위로 윗꼬리, 아래 꼬리가 길죠? 이게 변동성이 참 크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시가보다는 살짝 당겨놓고 끝나긴 했는데 이걸 가지고 뭐 추세를 되돌릴 수 있는 의지를 확인하기는 아직까지 미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라서 오늘 밤에 끝나는 나스닥의 또 하나의 차트 일본 캔들을 하나 보고 월요일날 요거는 업데이트를 드려야 될 것 같고 아직은 하락 추세 구간 안에 여전히 놓여 있다. 별 의미 없다. 네네, 의미 없는 캔들로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기 추세도 마찬가지죠. 상해 종합지수와 달리 나스닥의 주봉은 여전히 좀 이 음봉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를 기대해봐야지. 이번 주는 이 뭐 음봉이 길이가 짧아지기는 거의 물 건너갔다. 오늘 뭐 밤에 엄청나게 지수가 급등하지 않는 이상은 이 추세를 되돌리기에는 힘들다라는 것 정도 마무리를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실레이터 이거는 이제 보시는 분들도 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 길이가 짧아지고 저 앞쪽에처럼 네네네. 좌측에처럼 네. 짧아져야 바로 양봉이 나오는 그러니까 네. 이제 상승 전환이 될 수 있는 시그널로 네. 이해하는 그 지표로 이해하면 되겠죠? 네네네. 이게 이제 시장도 이제 에너지가 이제 우리가 하루에 저도 아침에 이제 딱 새벽에 일어나서 활발하게 이제 활동을 하는 게 아침이고 그죠? 오후로 갈수록 열심히 일하다가 점점 저녁 뭐 밤 이렇게 이제 하루가 이렇게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활발하게 에너지가 강하게 움직이다가 저녁과 밤을 지나서 새벽을 이렇게 맞이하는 이런 그림인데 지금은 점점 이렇게 에너지가 조금 쉬어가는 그림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새벽을 오는 그런 시그널이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새벽이 돌아오면 앞으로 이제 오후로 이렇게 돌아설 때 이때가 아마 시세가 강할 때고 지금은 아직 여전히 밤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활발하게 움직이기에는 나스닥 쪽에서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 여기서 우리가 하나 히트를 얻어본다면 많은 분들이 QQQ 투자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예, ETF, 미국의 나스닥 ETF를 하는데 사실 제가 이 8.15 나오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제가 딱 출연하는 시점부터 이 나스닥 주봉의 MACD가 이게 길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조금 내가 이 리스키를 테이킹 할 수 있다면 여기 S를 하나 붙이면 SQQQ가 이제 인버스 ETF거든요. 인버스. 나스닥. 예. 그러니까 나스닥이 앞으로 조금 하락할 것 같아. 금리가 올라가니까 나스닥 위주는 하락하는데 에너지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 그러면 일단 잠금 일부 있는 거 SQQQ로 가서 좀 요걸로 가지고 어느 정도 내가 또 한번 잠깐이라도 수익을 낼까? 아니면 다른 쪽에서 주식 가지고 있는 게 깨질 테니까 방어를 좀 해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 얘기 드니까 막 좀 하다가 그냥 최근에 나스닥 안 좋고 시장이 어려우니까 현금 가지고 기다리자라는 말씀 드렸는데 앞으로는 뭐 혹시나 8.15 가족 분들이 하락할 때도 수익을 조금 내거나 아니면 내 계좌를 방어하는 것을 원하신다면 제가 이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 시그널을 낼 때는 이런 상품으로도 좀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뭐 그렇게 그거는 뭐 원하신다면 혹시나 쇼스는 왜냐하면 또 쇼스로 버는 거에 대해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냥 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까? 네. 그걸 하자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시장을 이런 식으로 시장의 각 투자자들이 움직인다라는 거 그리고 시스템을 이해하는 차원에서는 네네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참 네. 그렇게 하니까 제가 지금 떠올라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 내일이죠. 토요일 네. 12시에 저희가 라이브 방송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공매도의 고수죠. 그러니까 공매도만이 아니라 주식 투자도 하면서 공매도도. 그래서 양방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네네네. 그리고 급등하는 주 그다음에 하락하는 주 이 양쪽으로 다 돈을 버시는 그런 그 고수분이 정말 있어요. 고수분이시네요. 예, 김영옥 고수. 네네. 예, 이분 전업 투자자신데 네. 이분과 함께 그 종목 상담 해드리는 시간이 준비돼 있어요. 네네네. 내일 12시부터 한 2시간 정도. 라이브로 그러면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들어오셔서 이야기하시면은 공매도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근데 공매도를 할 줄 아는 분이니까 네. 팔자리, 살자리가 이렇게 나름대로 이거 공식이 네. 있더라고. 네네. 근데 보니까 여기는 우리가 싸다고 생각하는 자리
인데 사실은 거기가 공매도 치는 자리더라고요. 아, 그럴 수 그러니까 있죠. 네. 우리 개미들이 자꾸 물리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네.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하이드 스프레드가 저렇게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에너지가 안 좋을 때는 이런 상품으로 방어할 수 있는 것도 있다라는 거 정도 알려드리는 거는 그죠? 투자 아이디어를 그렇죠. 공유해드리는 거는 종목이 아니라 지수. 네, 지수 ETF.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시장이 반등을 주면 개별 종목들도 움직이지만 지수가 워낙 빠졌기 때문에 저는 지수 ETF 뭐 레버리지라든지 3배 레버리지 이런 걸로 한번 기회가 또 지수 관련돼서는 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들이 보이면 제가 투자 아이디어는 같이 공유하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휴민트님 대신 주의점 SQQQ 장기 보유는 큰일남 3일 안에 단타.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 그 2배, 3배짜리 이런 것들은 이제 파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주가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고 박스권에 갇히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비용이 많이 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한 방향으로 정해지는 게 딱 명확하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짧게 들어갔다가 먹고 나오는 게 아니 거죠. 2020년 10월, 12월 네. 달에 그 재테크 카페 10억 만들기 저 있어요. 뭐지? 텐인텐. 여기 주인장이 네네. 우리 출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때 그 공포장에서 돈을 쫙 번 거야. 네, 이 친구도 2008년도에 눈 뜨고 가만히 있었던 게 억울하게다가 10년 만에 기회가 왔다 해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그 돈을 갖다 한 2억 7천 정도를 S&P 500 3배 인버스에다 집어넣은 거야. 네네네. 인버스에다가. 인버스 3배짜리. 왜냐면 자기는 이거 거품이라고 본 거지. 네네네. 근데 하여튼 얼마 전에 나왔는데 지금까지 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70%까지 갔다가 요즘 이제 장이 안 좋으니까 마이너스 50%까지 올라왔다고. 이제 조금 올라오셨네요. 그러니까 이게 인버스는 특히 레버리지 쓰시는 분들은 맞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네. 네. 그래서 꼭 레버리지가 아니더라도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방향성을 참고하는 데 있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앞으로 그 부분 한번 보고요. 네. 자, 일단 우리나라 증시의 수급 한번 조금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방향성이 달라지지 않으면 결국엔 지수가 강하게 올라올 수는 없을 것 같고 지수가 그냥 박스권에 갇혀만 준다면 종목 장세는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한번 체킹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쪽에 연초 이후에 외국인들의 순 매도는 지금 5조 8천억이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더욱더 가파르게 이렇게 외국인들 누적 매도가 지금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내려오는 거 보이시죠? 요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우상향으로 돌아서야지만 지수에 대한 강한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기관들은 외국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1조 정도의 연초 이후에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물량을 결국은 6조 원 이상을 누가 받아가고 있냐? 어제도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받아갔습니다. 받았네, 다. 6조 5천억이나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받아갔는데 우리 8.15 가족분들을 제외하고 이 개인 투자분들의 이 그래프가 이렇게 꺾여야지만 결국에는 그리고 외국인들의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와 줄 때가 중요한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어서 그건 업데이트를 하고요.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지금 보시면 연초 이후에 1조 3천억 가깝게 외국인이 팔고 있고 기관들도 1조 팔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이 2조 5천억 가깝게 물량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의 그림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반전되는지 계속 한 번씩 제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시장이 어려우니까 지금 뭐 매수 관련된 정보들이 좀 이렇게 허탈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이럴 네. 때일수록 우리가 다음을 준비해야 되니까 네네. 한번 봐보죠. 한번 보죠. 자, 일단 기관 외국인들이 업종별로 어제 그래도 좀 전체적으로 팔고 있는 와중에서도 소수의 금액을 소금액으로 사고 있는 업종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담배 업종. 이건 경기 방어주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오히려 시장이 안 좋으면 담배 피시는 분들이 매연가분들이 더 피울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네, 담배가 기관 외국인들이 양매수 업종으로 좀 잡힌 모습이 좀 특징적이고요. 그 다음에 어제 이제 우리 페노션에 대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좀 해드렸었는데 운송 업종인 페노션에 대해서 여전히 동시 순매수가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어제 특징적인 흐름입니다. 그리고 어제 이어서 오늘도 백화점이 또 동시에 이렇게 순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좀 목요일, 수요일은 좀 들어오는 업종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또 좀 특징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근데 담배 업종은 전체적으로 뭐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옆으로 그냥 좀 행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 매니저들이 좀 담고 있다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디스플레이 패널 업종은 대표적으로 LG 디스플레이라는 말씀을 그렇죠. 드렸는데
있는데 최근에 뭐 지금 보시면 실적을 다운시켜가지고 LG 디스플레이 주가 많이 빠졌었거든요. 근데 더 이상 이제 안 빠지고 옆으로 실적 추정치는 횡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건지 아무튼 LG 디스플레이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선호하고 있는 기업은 아니거든요. 개인 네. 투자자들 정말 속 많이 네, 속 많이 썩였고 그래서 옛날부터도 제가 이거는 돈 벌면 설비 투자 다 때려받고 LCD 패널 가격에 따라서 너무 급등락이 심하고 적자 났다 흑자 났다 그래서 개인 투자분들이 참 투자하기는 어려운 업종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는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번에 이익 추정치가 많이 다운되고 난 다음에 지금은 약간 횡보하는 구간에서 매니저들이 살짝 좀 담고 있다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운송업종 최근에 이제 페노션의 벌크 운임 제가 또 어제까지 업데이트된 거 다시 한번 오늘 가지고 왔는데 뭐 전체적으로 이익 추정치는 올라오고 있지는 않은데 기관과 외국인들이 쌍끌이 매수가 여전히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백화점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컨센서스를 상향 조정하진 않았는데 기관과 외국인들이 동시에 순매수 들어오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선행해서 뭔가 들어오고 있는데 후행해서 이 이익 추정치들이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체크를 좀 계속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